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오늘은 먼저 법조인 출신 정치인인 황교안 전 총리가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죽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벌써 죽었다라면서 대법원을 통렬히 비판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역사학자인 송재윤 교수가 중앙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편중인사, 편파조치, 부실관리, 부정의혹, 고용세습 등으로 공정성을 의심받는 선관위가 민주선거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정부는 선관위의 모든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철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조선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전 총리,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닌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최근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재판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날림재판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5월 12일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재판이 드디어 열렸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끝났어야 할 판결이 벌써 3년이나 미루어진 상태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관련해서는 그동안 딱 한 번 변론 준비 기일이 2021년 9월에 있었는데 당시 민유숙 대법관이 법정에서 도망치듯 뛰쳐나간 것으로 악명을 떨쳤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재판에서 주심 민유숙을 비롯한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은 원고의 모든 증거 신청을 일괄 기각했다. 그리고 변론을 종결시켰다. 그리고 나서 판결 선고 기일은 추후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뭐 저런 작자들이 있습니까? 라면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벌써 죽었습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는 민유석을 비롯한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은 제정신이 아니다. 저런 자들이 무슨 대법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가라고 강도 높게 대법관들을 규탄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악취가 납니다, 구역질이 납니다라면서 대한민국 법관 여러분 정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수치스러운 김명수 대법원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법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그 귀한 소명을 감당해 주십시오라고 대한민국의 현직 법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다 함께 일어나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으로 화가 치민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내보낸 영상에서 윤용진 변호사가 이번 비례대표 선거소송 재판과 관련해서 동료 변호사들에게 이번 대법원의 이런 폭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법률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도 높게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서 황교안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현직 법관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법원의 현실에 눈을 감을 것이냐고 호소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역사학자로 특히 중국사 전문가인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교수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중국과 북한의 해킹에 대비해 선관위 시스템을 재정비하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송재윤 교수는 4.15 총선 이후 선거 부정 의혹이 상당히 적지 않다고 문제의식을 가져온 지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송재윤 교수는 오늘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현재의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 선관위의 문제점을 통렬히 질타했습니다. 송재윤 교수는 먼저 지구촌은 지금 불쑥 현실로 다가온 AI의 위협에 떨고 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간의 피조물이
인류 문명을 깊이 학습하여 인간의 고유 능력을 척척 정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세돌을 이기는 알파고 따위는 장난감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기계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수술을 집도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판결문을 쓰고 그러다 마침내 우리의 마음까지 훔쳐서 인간을 노예처럼 부리는 기괴한 세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 벌써 이 정도인데 한두 세기 후에 과연 어떤 미래일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물론 영악한 인간이 피조물의 노예로 전락할 만큼 어리석진 않을 것이다. 기계의 반란을 막기 위해 인간은 철저하게 AI를 통제하고 필요할 땐 간단히 파괴해버리는 정밀한 제어장치를 마련할 터이다. 제 아무리 영특해도 기계는 기계일 뿐 어찌 인간의 간지를 당하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혼백도 감정도 없는 AI의 대두가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인간 집단의 출현이다. 인간과 기계의 대립이 아니라 결국 인간 대 인간의 투쟁이라는 얘기다 라고 이어갔습니다. 송 교수는 또 테러 집단에 핵무기가 들어가면 핵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사악한 집단이 AI를 장악하면 그 이상의 재앙이 닥친다. 예나 지금이나 범죄의 동기는 질투, 시기, 탐욕, 정오 같은 인간의 원초적 감정이다. 그 점에서 챗 GPT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따윈 기껏 살롱의 까십거리일 수도 있다. 진정 가공스러운 점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짓밟은 전체주의 초강대국이 최첨단 AI 기술력을 장악하는 현실이다 라고 이어갔습니다. 송재인 교수는 이 칼럼에서 이어서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은 얼굴, 지문, 홍채, 걸음걸이 등 14억 개개인의 생체 정보를 가지고 전 인민의 행동거지, 사생활, 사유습관까지 통제하는 명실공히 대륙의 빅브라더이다. 중국엔 그러한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제약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중국 헌법은 정부 권력의 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의행, 즉 의회와 행정부 합일의 전일적 통치구조를 지향한다. 최후의 보루처럼 남아있던 헌법의 국가원수 임기 제한 조항마저 시진핑 정권이 없애버렸다라고 분석합니다. 이어서 최첨단 과학기술로 중무장한 전체주의 중국의 위협을 너무도 잘 알기에 미국과 유럽은 이미 중국 화해의 제재에 나섰고 최근에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제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실제로 최첨단 장비를 통한 선거 개입, 언론 장악, 회유 협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진영 여러 나라에 대한 정치적 지배력을 확장해왔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날마다 실시간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진영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부르짖는 중국 공산당이 긴박하게 격돌하는 신냉전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중국의 위험을 강도 높게 경고합니다. 그는 이어서 분단 상황의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세계 신냉전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렇게 중국 공산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 정치에 직간접 개입하고 있다. 수도권 엘리베이터 TV의 90%를 장악한 한 회사 전체 지분의 50.4%를 중국 회사가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소위 뉴스를 전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지분의 50% 이상을 중국 회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지금 송재인 교수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방면으로 한국에 대한 조용한 침략을 감행해왔다.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뿐 아니라 그 리틀 브라더 북한이 펼치는 디지털 공격에 상시로 노출돼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교수는 이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의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북한의 정찰 총국 산하 해킹 조직이 7회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격을 시도했다. 선관위가 북한 해킹 조직에 공격당했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 그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정당한 그 요구를 거부했다. 선관위는 대체 왜 어떤 법적 근거로 무엇이 구려서 7차례나 해킹당한 후에도 보안 점검을 거부하는가? 편중인사, 편파조치, 부실관리, 부정의혹, 고용세습 등으로 공정성을 의심받는 선관위가 민주선거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선관위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송 교수는 이 칼럼의 마지막 문단에서 민주주의의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은 모두 그런 질문을 던진다. 선거관리에 동원되는 디지털 장비가 고도화될수록 해킹의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2009년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헌이라 판결했다. 차제 정부는 선관위의 모든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철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AI의 위협은 자유진영에 대한 전체주의 위협이며 결국 기계를 악용하는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 송재윤 교수 칼럼은 상당히 잘 쓴 칼럼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그리고 전 장차관 여야 국회의원들은 송재윤 교수의 오늘 칼럼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특히 4.15 총선 이후 수많은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요즘 세상에 무슨 선거 부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던 그런 사람들, 송재윤 교수의 오늘 칼럼을 정독해보고 지금도 당신들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고 주장할 수 있을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에서 어떤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오만방자하고 독선적인 그 주장들 정당한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참여연대에서 7년 이상 활동했던 변호사가 참여연대의 행태를 정면 비판한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던 법률사무소 선율의 박상수 변호사란 법조인이 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참여연대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참여연대 실행위원이 됐을 당시 18대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 실행위원회에는 네로라는 좌파 인사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실행위원회 회의에는 대선 직전 매주 새로운 이들이 참여했고 10대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고 박 변호사는 말합니다. 그는 그때가 자신이 겪은 참여연대의 최대 위기 순간이었으며 4, 5명만이 남아 실행위원회를 이끌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소위 촛불 집회가 시작되던 시점부터 다시 참여연대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 등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특히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이후로는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는 처음에는 최소한 공식적인 환송회를 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문재인 정권의 고관대작이 되는 이들을 위해 늘 열렬한 환송회가 펼쳐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2019년 참여연대 내부에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불거진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로서 할 말은 하자는 쪽과 그러지 말자는 쪽으로 나뉘었고 결국 조국을 비판하자던 김경률 회계사 등이 참여연대를 그만두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도 이때 관련 단체 채팅방 등에서 나갔고 참여연대와 이어지던 마음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라도 참여연대가 할 말은 했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조국 전 장관에게 그렇게 집착하진 않았을 거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이 말한 번호표 이야기가 너무나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번호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한동훈 장관이 자신을 퇴출 1순위 공직자로 꼽은 참여연대를 향해 12일 입장문을 냈는데, 이 입장문에서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리다가 정권 바뀌어 번호표 끊기자마자 다시 심판인 척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입니다. 박 변호사는 한때 윤석열과 한동훈은 참여연대가 찬양하던 참검사들이었다면서 죄가 나오면 누구든 수사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누구들이 자신들이 되자 이제는 검찰 독재의 상징이자 신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참여연대를 비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완벽한 정권이란 없기에 시민단체의 존재 의미는 분명히 있다면서 건강한 비판을 했던 이들은 조국 사태 때 많이 나갔고 이제는 참여연대라고 해야 할지 민주정책연구사라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감시기구로서 객관적 자세를 유지해야 할 시민단체가 정치 권력에 기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참여연대에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참여연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스카이 위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그런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참여연대 출신들이 워낙 높은 자리에 곳곳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마치 자신들이 중립적 심판인 양 행세하는 것은 역겨울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